10분 내로 그 복잡한 사건에 자기 변론을 해야 돼요. 그 변론에 따라서 징역을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재산 몰수행을 당하든지 자기 살아온 인생 모든 거가 이 10분 내로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건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 목숨, 자기 재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송사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거에서 자기를 최대한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이 말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군중이 모인 데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곧 그 시대를 뭐라 부르냐 하면 서양학자들은 말이 곧 권력이 된 인류 최초의 사건이라 그래요. 바로 이 아테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말이 권력이 된 시대에 중국 역사에서는 이제 그 중국의 전국 시대에 전국 칠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변사들. 말을 잘해갖고 군주를 설득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다수 대중들이 사건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이거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 시리즈 좀 눈여겨보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 잘하기에 대한 자기 개발서가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팁들 주고 하는데, 한 1년 전에 쭉 봤어요. 대략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그 내용이 디테일이 강하고 상당히 섬세한 거예요. 그 상황의 실례가, 우리 사회에서 딱 만나는 몸에 쫙 들어받는 실례를 많이 드러났어요. 몇 가지 방법론으로 이렇게, 상당히 인투션이 있는, 꽤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네. 엄청 많이 팔렸죠? 5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50만 부나요? 네. 오, 대단하네요. 그 수준도 있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한 단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베스트셀러 어쨌든 사회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이 그 주장하는 것 중에 말의 공식, 그것도 있고, 통제의 언어. 통제의 언어로서는 그 사람 사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떠올랐던 게 뭐냐면, 교정반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충 대하는 중에 좀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나 딱 보면 그걸 꼭 고쳐주고 싶은 게 훅 올라오잖아요. 타인의 그 쪼매낸 실수도 용납 못하고 적극적으로, 반사적으로 교정하고 싶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 올라온다. 그걸 잘 지적했어요. 통제의 언어를 많이 쓴다는 거는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식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이럴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잘 벌어져요.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인간관계로 치환을 하면, 통제를 내가 받는다 하면 그 부분을 일으키죠. 그게 세 가지, 뒤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탁 드러나는 거는 통제의 언어를 좀 줄여라. 통제의 언어는 대부분 정보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확신을 동반해서 좀 심하게 강압적으로 주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사람들이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초등학생부터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의식상에서 일종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스타일이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가, 타인을 좀 내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대화를 하는가, 그 점을 굉장히 일깨워줬고, 두 번째는 반사적으로 누굴 교정하거나 지적하는 그걸 좀 줄여라 이런 이야기인데, 언어의 공식 비슷한 개념을 한 1년 전에 꽤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식이 직관을 이긴다.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좋은 의미잖아요. 공식이 직관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는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쓰면 안 돼요. 내가 전문 분야 아닌데 직관을 쓰면 안 돼요. 전문 분야 아닌데 직관을 쓰면 거의 7, 80%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관은 굉장히 우리가 쓰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훅 올라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저 사람 왠지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올라오잖아요. 딱 한 발 물러서 갖고 이걸 보라. 그때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공식의 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의 그 말하기, 말그릇의 그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공식인데, 말하는 각자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각자의 고유한 그 생활 환경에서 경험에서 고착된 공식이라는 거예요. 10분 정도 대화를 하면 초기에는 저 사람이 주로 어떤 공식을 갖고 있는가, 말하기에 있어서. 그게 바로 어투가 되는 거죠. 말하기에 그 공식의 뉘앙스적, 느낌적 측면은 어투로 드러나고,
말하기에 사람마다 공식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아, 항상 또 저 사람 저 말해. 다시 말하면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분은 사람마다 말하기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안 좋은 경험, 쓰라린 경험, 뭐 그런 것들이 집적이 돼갖고 그거가 하나의 공식을 형성했다. 그래서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황당한 주장을 하든지 어떤 개팍한 소리를 할 때, 한 발 물러서 갖고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 맞지 않는 가격한 주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 갖고 그 사람의 공식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관찰해보라. 브라보.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 그 고유한 어투, 그 다음에 주장을 전개하는 고유한 방법, 그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대부분, 나이가 들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사람 또 그 말 해? 그 사람이 그 말 해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지칭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 내용 자체보다 그 내용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말하기 스타일인 거예요. 의외로 가만히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을 견뎌내고 조금만 귀를 좀 더 기울여 보면 실제로 가만히 분석해보면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추석날 선물이 들어왔는데 항상 이렇게 보자기에 샀는 거는 사과 선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해봤더니 다른 거였다.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박스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박스가 그 사람의 말하는 그 태도, 액센트, 그 다음 어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그러잖아요. 말 그 자체, 말이 갖고 있는 내용 자체보다도 그걸 사고 있는 포장지에 먼저 노출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말하기에서 국한됐는데 더 나가서 공식이라는 개념은 말하기의 공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관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요때 공식은 말하기 공식보다는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웠던 물리, 수학, 자연과학에 관한 공식들이요. 말 그대로 공식이요. 2차 방정식 공식이잖아요. 네. 근의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직관을 이용하기보다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쓰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공식이 직관을 이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 공식은 오랫동안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오랫동안 어떤 건 수백 년이 됐잖아요. 뉴턴의 공식 같은 거는 수백 년이 된 이 공식은 그동안 다 검증이 받았잖아요. 그게 뭐 시대가 바뀐다고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물리적 공식을 직관의 대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말의 공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말의 공식은 그걸 간파하는 항상 다를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말하기가 저 사람이 끄끄럽고 뭐 좀 너무 딱딱하게 이야기한데도 껍질을 벗길 때까지는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보면 내용도 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용이 뻔한 게 아니고 매번 달랐는데 그 포장이 같아갖고 나는 저 사람을 뻔한 말 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구나. 함정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몸으로 하는 손발짓하고 움직임하고 이 보컬로 하는 그래서 말과 행동 함께 쓰잖아요. 말과 행동 함께 씁니다. 사인하고 인텍션 하는 거는 말과 행동밖에 없잖아요. 붓글씨를 쓰거나 글씨를 쓸 때 필체란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문장을 쓸 때 그 사람 고유한 문장의 스타일이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문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의 말의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잘 묻지 않아요. 요 점이 핵심이에요. 말하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발 물러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선행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에 있어서. 그건 뭐냐면 타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한테 나는 과연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하는가. 마시는 음료수 하나를 정하는 것도 코카콜라인지 펩시인지 뭐 사이다인지 그 기호가 다 있는데 넥타이 하나 골라도 자기 취향이 다 있는데 그렇죠. 그걸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옷 입는 스타일, 자기 좋아하는 색깔에 모든 것들 우리의 감각에 대한 그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유독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스타일을 의식화하고 개념하고 그걸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보는 이게 생략된 사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 국어교육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국어교육은 다 알다시피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로 되어 있어요. 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빠진 게 뭐냐면 말하기가 빠졌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말하기 교육을 전문으로 받아본 적 있나요? 근데 우리 사회가 국어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지난 50년 동안, 저 60대 후반이니까, 초등학교부터 보면 말하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게
국어 교육의 4대 요소잖아요. 그 쓰기는 얼마나 연습합니까? 읽기는 얼마나 강조합니까? 경청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말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어 교육에서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말하기 자기계발서가 범람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국어 교과서에 말하기 챕터가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대해서 각자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우리가 국어 교육이라는 건 국가가 공정하는 거잖아요. 가장 엄밀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갖고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말하기 훈련을 했다면, 예, 지중해 둘레를 산 에집트, 로마, 그리스, 그 다음에 서유럽, 그 다음에 유럽의 문화는 말하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를 2번째 갔었어요. 가기 전에 한 2달 동안 그리스 역사에 대한 책을 강의를 했어요. 한 20권 했어요.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 페리클레스 시대 때 고대 아테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기원전 500년쯤에 그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는 말이 곧 권력인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때 권력이란 걸 좀 나쁘게 보지 마세요. 말이 곧 권력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동서 문화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말이 권력이 된 시대가 전 세계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유독 그리스 아테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스파르타라는 폴리스가 있었잖아요. 그건 또 달라요. 그건 완전히 군대식 교육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테네는 바로 누구나 다 우리 옛날에 배웠듯이 민주주의가 시작한 나라로 보여잖아요. 바로 페리클레스라는 탁월한 정치가 시대에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서양의 학문의 근간을 만드는 많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출연했잖아요. 그 인물들의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가장 첫 번째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긴 사람이 아니요. 평생 말을 한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했던 모든 말을 책으로 엮은 게 소크라테스의 대화. 그 플라톤의 사고가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의 철학의 밑바탕이 됐잖아요. 시작은 말을 한 사람이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말을 한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가 말을 한 이게 하늘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페리클레스 시대의 그리스 아테네의 그 사회를 재구성해 봐야 돼요. 그걸 깨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죄인들도 있고 이제 법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직업 변호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를 변론해야 돼요. 이렇게 심판관들 있잖아요. 보면 그 영화 같은 그런 거 나잖아요. 이렇게 쫙 둘러 앉아갖고 이렇게 착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기를 쳤던 살인사건 같은 거 이제 일어나면 본인이 이제 범죄자면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배심원한테 시간이 딱 주어져요. 짠! 그때 동작하는 게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를 딱 거꾸로 세워놓고 모래가 다 빠지는 동안에 그 시간이 그때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네. 그게 시계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모래가 다 빠질 때까지 10분 정도 안 되잖아요. 10분 내로 그 복잡한 사건에 자기 변론을 해야 돼요. 그 변론에 따라서 징역을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재산 몰수행을 당하든지 자기 살아온 인생 모든 거가 이 10분 내로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건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 목숨, 자기 재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송사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거에서 자기를 최대한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이 말하기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군중이 모인 데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곧 그 시대를 뭐라 부르냐 하면 서양학자들은 말이 곧 권력이 된 인류 최초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아테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말이 권력이 된 시대에 중국 역사에서는 이제 그 중국의 전국 시대에 전국 칠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변사들, 말을 잘해갖고 군주를 설득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다수 대중들이 사건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이거는 바로 문화의 뿌린 그리스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를 만든 그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민주주의하고 말의 권력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됐어?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긴 거예요. 이제 내 재산 보호하고 내가 10년형을 받을 걸 1년으로 바뀌는 이 모든 거는 내가 얼마나 조리 있게 10분 내로 말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가해 학습을 받아요. 그때 나온 게 소피스트예요. 아하. 우리가 이제 변론술을 해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낮게 보죠. 최근 서양 철학계에서는 그걸 다시 재평가합니다. 서양 문화의 뿌리가 바로 어쩌면 변론술,
소피스트, 우리는 소피스트가 개변론자라 부르는데, 개변론자는 뒤집어 보면 어쨌든 자기의 그 죄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줄이든지,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방법론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폴리스에서 최고 가는 변론 그 소피스트 한 명 와요. 소크라테스가 전날부터 들떠갖고 그 사람 만나고 싶어갖고 최고의 지식인이요. 소피스트 그때 당시에. 제대로 봐요.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수사학이에요. 들어보셨죠? 수사학이란 거는 이 유럽사를 공부해보면 이게 기본 과목이에요. 유럽의 중세 천년뿐만 아니라 유럽사를 관통하는 과목이 있다면 수사학이에요. 말을 어떻게 조리있게 잘할 수 있는가. 그거에 한 개인의 능력, 모든 걸 그거다 다 훈련하는데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성리학, 중국 남송에서부터 발행한 성리학이 조선 오면서 조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성리학의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인류사상 최초로 선비라는 계층이 출현했잖아요. 그것도 500년 동안. 성리학자는 뭐예요? 군자의 도이라면서 감옥하고, 제가 미국에서 석사 박사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질문도 못해요. 안 해요. 그게 버릇이 안 된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에는 말하기란 과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의 2000년은 가장 핵심 과목이 수사학, 말하기 과목입니다. 변호사라든지 이런 직업이 서양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해요. 근데 그리스 초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했다. 페리클레스가 세계 3대 명연설 중에 하나가 페리클레스가 그 전멸 장병들한 그 묘지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연설이 브루투스 몇 가지 있냐 하는 안토니우스가 했던 그 연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설이 링컨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게 세계 3대 연설입니다. 왜 굳이 세계 3대 연설이란 이런 조어가 생겼을까요? 그만큼 서양 쪽에서는 말 잘하는 걸 최고의 능력으로 평가했던 사학이 있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이 말은 화자의 하술이 아니고 청자의 심리학이다. 말 잘하기는 궁극적으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게 말하기 모든 것에 선결되는 조건이다. 그 이분은 뭐라고 했어요? 타인의 공식을 파악하라. 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말하기 게임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만이 내가 이기는 아주 묘한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번 더 삼켜야 나중에 여운이 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청자 중심의 액티비티가 바로 말하기다. 말하기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세 가지를 봐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잘하려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필요 조건,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해. 요건 전제가 있어요. 애인하고 말하는데 정확히 할 필요 없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가리키는 사람 혹은 중요한 그런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감정 교류가 메인이 아닌 친구나 애인, 가족관계 대화가 아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꼭 구두로 아니라도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뭐냐. 제가 미국에서 석사 박사 했는데 우리나라나 이런 사람들은 질문도 못해요. 안 해요. 그게 버릇이 안 된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에는 말하기란 과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의 2000년은 가장 핵심 과목이 수사학, 말하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직업이 서양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해요. 근데 그리스 초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했다. 다 변호사였겠네요. 그럼요. 세계 3대 명연설 중에 하나가 페리클레스가 장병들 묘지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연설이 바로 브루투스 몇 가지 있냐 하는 그때 브루투스하고 안토니우스가 했던 그 연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설이 링컨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게 세계 3대 연설입니다. 왜 굳이 세계 3대 연설이란 이런 조어가 생겼을까요? 그만큼 서양 쪽에서는 말 잘하는 걸 최고의 능력으로 평가했던 사학이 있다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선 500년을 거치면서 말 잘하는 걸 점잖지 않다. 우리는 겸손이나 벼가 익으면 고기를 이야기꾼이라고 해서 꾼이라고 낮춰서 바로 우리가 500년 동안 성리학의 도구마에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엄밀히 평가해서 성리학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말하기에 대해서는 아니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돌았을 때는 그대로 말이 권력을 넘어서서 바로 자기 표현의 가장 메인 툴이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 해도 내가 타인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조리 있게 짧은 시간에 핵심을 리듬 있게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 이전에 말하기에 대한 개념을 바꿔놔야 돼요. 말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행동, 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말은, 행동은 즉각적 반사적에서 시작하는데 말은 기억을 베이스로 한 엄청난 교양곡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브레인을 강의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언어에 관한 회로를 합니다. 언어에 관한 해부학적 회로가 여기에 유튜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21곳. 말하기는 브레인 어디서 하느냐. 물론 구체적으로 듣기는 베르니케 영역하고 발음은 브로카 영역, 뭐 가지고 요즘 고등학생 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베르니케 영역이 언어를 들었을 때 이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대뇌 피질 거의 다를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 전체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는 인간 브레인의 살아오면서 학습한 총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단 1분만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부터 성격의 캐릭터, 그 사람이 뭘 강조하는가부터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기억의 지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유전적 형질의 일부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에 발음이 얼마나 지문 같은가가 한 열흘 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강의를 하고 늦게 대전에 간 거예요. 우리 대전에 연구단지에 있으니까.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갖고 비가 막 너무 쏟아져갖고 택시가 있고 앞에 있는데 한 사람 먼저 가고 나는 이제 칸막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잠깐 기다렸어요. 캄캄하고 비가 쏟아지고 밤 한 9시 반 됐고 이제 조금만 나가면 비를 흠뻑 젖어요. 그래갖고 우산도 없고 하니까 내 이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네. 이렇게 탁 들어가면서 내가 두틀거린 거예요. 아니 무슨 비가 여름 장마같이 와. 이제 비를 피하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50대쯤 되는 여성분이 혹시 박문호 박사 아닙냐. 무슨 불빛이 있는 데가 아니고 컴컴한데요. 밤 9시 반이고 비는 장대같이 오고 컴컴한데 어떻게 나를 알아봐. 목소리를 기억하셨군. 바로 그거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대략 15년 전에 하와이 학습 탐사를 갔어요. 그때 한 20명이 갔는데 제가 학습 탐사를 원래 27번째 갔다 왔잖아요. 그 초기인데 15년 전에 하와이의 마우나키아 천문대를 갔어요. 하와이 가도 우리는 호놀룰루 안 가요. 빅 아일랜드까지 경비행기를 타고 가고 1000m 있는 그 천문대를 갔던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봤나 했더니 박사님 목소리가 그 20년이 다 된 것 같은데도 그 목소리 액센트가 딱 보는 순간 알았다는 거예요. 단 1분만 대화해도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억, 그 다음 좀 더 지금 목소리 액센트는 유전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형님하고 제가 11살 차이인데 형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의를 좀 하는 분이니까 형님하고 대화를 들었던 분은 나를 만나면 처음 만나도 너무 닮았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내가 5번 들었어요. 근데 골격이나 이런 것이 또 음성이나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나오는 구조가 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브레인과학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한 1년까지는 R하고 L을 구별해요. 2살쯤 되면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식탁에서 많이 주로 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쓰는 그 말의 액센트를 그대로 학습을 해봐요. 그러면 그 범주화가 R하고 L을 같이 묶어버려요. 경상도 사람은 아무래도 살이 안 되잖아요. 집안에서 그렇게 했던 아버지, 엄마가 썼던 그 액센트 범주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육에 말하기가 없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서양은 2000년 동안 말하기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됐다는 거예요. 정치 활동도 말하기 능력으로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정치가를 한번 보세요. 처칠 생각해 보세요. 독일 그 전투기가 와서 융탄 폭격을 할 때 그 명령서를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싸운다. 해변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데 싸운다. 끝까지 싸울 거다. 그 유명한 연설이 2차 대전 그 공습에 그 암울한 시기를 영국 사람들이 버티게 해갖고 끝까지 저항하게 처칠의 명령설. 그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노변에 담화를 했어. 그때는 라디오잖아요. 미국의 경제 그 대공황부터 해갖고 개인적인 다운됐었잖아요. 그 여파를 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 전 라디오 시청자들 대부분 사람 들었겠죠. 노변. 그 노가 뭐냐면 난로. 대통령이 국민들을 두련두련 대화식으로 우리 같으면 사랑방에서 이렇게 정답 나누는 식으로 국민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고 공감하고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링컨부터 해서 꽤 정치적으로 헤게몬을 장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대부분 명연설가들입니다. 말의 달인이 되기 전에는 서양에서는 정치가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 자질이 말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건 말하는 거하고 행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말하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 동안은 말하기 자체를 자제했던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말하기는 거의 사라지고 통하는 것보다 문자를 더 선호하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한번 제대로 말하기가 복권된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공개적 말하기가 거의 없었죠. 뭐 반장 선거,
그런 몇 개 내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짧은 5분 멘트 같은 거 하라면 진짜 어려워해요. 자기소개하면 뻔한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문화를 이루고 된 이런 데서는 최고로 평가하는 거는 그 짧은 윗대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게 사실은 지적 능력에서 최고 위에 점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그 딱 한마디가 탁 던져지면 그 끌었던 분위기가 쫙 하고 화기애애 줄 수도 있고 얼어붙을 수도 있고 확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건 마법 같은 겁니다. 매직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 많은 말하기에 대한 이분하고 또 그 말하기 자체 강원국 선생님. 강원국 선생님. 네네. 제가 그분 책을 되게 좋아해요. 강원국 선생님이 책에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대목이 있는데 강원국 선생이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은 화자의 하술이 아니고 청자의 심리학이다. 말 잘하기는 궁극적으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게 말하기 모든 것에 선결되는 조건이다. 그 이분은 뭐라고 했어요? 타인의 공식을 파악하라. 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말하기 게임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만이 내가 이기는 아주 묘한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번 더 상태야. 나중에 여운이 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청자 중심의 액티비티가 바로 말하기다. 말하기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세 가지를 봐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잘하려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필요 조건,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해요. 이건 전제가 있어요. 애인하고 말하는데 정확히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가리키는 사람 혹은 중요한 그런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감정 교류가 메인이 아닌 친구나 애인, 가족관계 대화가 아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꼭 구두로 아니라도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뭐냐? 명확해야 돼요. 정확하고 명확은 좀 달라요. 이런 어감 차이도 또 민감해야 돼요. 포괄적으로 명확하다는 게 더 큰 집합이에요. 정확하다는 거는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고 대화나 강의 중에 숫자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정확해야 돼. 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다는 말 쓰고 정확하다는 말 속에는 정확하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다는 말 속에는 논리적 구조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적 정명도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울러서 하는 말이 명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다는 거는 헷갈린다고 연결되지 않아요. 맞죠? 정확한 건 틀릴 수 있고 이러는데 헷갈리다는 건 조금 달라요. 명확하다는 말은 대응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헷갈려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요. 모든 강의나 연설이나 타인을 설득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물어야 되는 게 내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가. 이 명확성, 요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성이요. 너무나 뻔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명확한 말을 해도 그냥 내가 하루 종일 경험했는 거 다른 사람도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리 명확하게 이야기한들 입 아프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정확한 발음을 해도 정보가 없으면 속이의 경읽기죠. 정보가 없으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보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의 양을. 그 정보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 개념 하나로 갖고 통신공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합니다. 샌넌이라는 사람 통신이론에 정보는 카운트할 수 있다, 잴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비트라는 단어입니다. 0하고 1이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을 원비트랍니다. 원비트라는 게 1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진법에서 1이라는 숫자하고 0이라는 숫자 두 개의 숫자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1비트라 그래요. 비트란 개념을 만들어내고 비트를 갖고 정보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든 게 세넌의 공식이야. 통신이론도 공부하고 하면 통신공학에서 세넌의 통신정보 이론, 정보란 개념을 인류 최초로 수량한 사람. 정보는 I, information equal W 곱하기 로그, 지수가 10입니다. 상용 로그의 1 over 어떤 파라메타. 다시 말하면 어떤 파라메타의 역수, 어떤 팩타의 역수를 취하고 그 역수를 로그를 취하고 거기다가 W를 곱해주면 정보양이 된다. 아이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화이트보드 안 하기로 했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일단 미니멈 100만 원짜리 정보입니다. 여기서 다 잊어버렸어요. 비례상수 W 잊어버려도 되고 로그 잊어버려도 되고 딱 하나만 원 오버 무슨 숫자니까 분수잖아. 그 숫자가 기호로 P로 적어요. 그 P가 뭔지 알면 정보 90% 다 전달된 거예요. 그 P가 뭘까요? 자, 다시 말하면 정보량은 그 유명한 확률에 반비례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싶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면 확률에 반비례하니까 어떤 사건을 전달할 때 그 사건 자체가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은 낮다.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크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확률은 0하고 1 사이 숫자잖아요. 그럼 확률이 높다는 말은 간단해갖고 가장 큰 수 1이라도 보세요. 그럼 확률이 1이면 정보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1하면 1이 되죠. 고등학교 때 로그 1은 얼마요? 0이잖아요. 확률이 1이란 말은 그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뻔하다 그래요. 뻔한 말을 들으면 지루하다 그래요. 어떻게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명확하다는 것은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돼요. 명확한 거 안 한 거는 내가 측정하는 거 알고 듣는 사람이에요. 초등학생이든 뭐 대학생이든 내 말을 듣고 아하 알아서 하면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말하는 사람의 화술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다.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나는 명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명확한 논리학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전달할 때 이 정보의 양은 비트 단위로 표현하는 거는 바로 로그의 1 오버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의 역수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가 동쪽에 또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해는 항상 동쪽에 뜨니까 확률 1이죠. 그러니까 제발 뻔한 말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잠깐 내가 유튜브 봤더니 김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글로서 수다 떨지 마라. 수다라는 건 뭐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경험했고 당신도 경험했고 누구나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수다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정보 관점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확률 1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보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 정보 있는 양은 확률이 낮으면 되죠. 극단적으로 확률이 제로면 1 나누기 0이죠. 그럼 무한대가 나오죠. 정보량 무한대요. 만약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면접 보러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임원들이 심사를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 60대 되고 경험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새롭고 정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정보 있는 이야기란 말은 뭐냐면 확률이 낮은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확률이 낮으면 뭐죠? 개가 사람을 물었다. 신문에 안 나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면 신문에 나요. 사람 묻는 거 옛날에 흔하잖아요. 동네마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미친 사람 아니면 개를 안 물지. 사람이 개를 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보다 더 확률 높은 일을 하면 있을까요? 확률이 제로인 거, 정보가 무한대인 거. 자, 강화문 거리를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코가 2개인 사람을 봤다. 80억 인류 중에 코가 2개인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 있다면 확률이 80억 분의 1이잖아요. 0에 가깝잖아요. 그럼 정보량은 무한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짠! 으악! 하고 놀라요. 경각 반응이 일어나요. 놀란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놀란 반응은 브레인과학에서 아주 핫이슈입니다.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크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확률은 0하고 1 사이 숫자잖아요. 그럼 확률이 높다는 말은 간단해갖고 가장 큰 수 1이라도 보세요. 그럼 확률이 1이면 정보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1하면 1이 되죠. 고등학교 때 로그 1은 얼마요? 0이잖아요. 확률이 1이란 말은 그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뻔하다 그래요. 뻔한 말을 들으면 지루하다 그래요. 명확하다는 것은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돼요. 명확한 거 안 한 거는 내가 측정하는 거 알고 듣는 사람이에요.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내 말을 듣고 아하 알아서 하면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말하는 사람의 화술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다.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나는 명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명확한 논리학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전달할 때 이 정보의 양은 비트 단위로 표현하는 거는 바로 로그의 1 오버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의 역수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가 동쪽에 또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해는 항상 동쪽에 뜨니까 확률 1이죠. 그러니까 제발 뻔한 말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잠깐 내가 유튜브 봤더니 김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글로서 수다 떨지 마라. 수다라는 건 뭐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경험했고 당신도 경험했고 누구나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수다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정보 관점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확률 1이죠. 정보 제로인 거예요. 정보 있는 양은 확률이 낮으면 되죠. 일단적으로 확률이 제로면 1 나누기 0이죠. 그럼 무한대가 나오죠. 정보량 무한대요. 만약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면접 보러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임원들이 심사를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 60대 되고 경험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새롭고 정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정보 있는 이야기란 말은 뭐냐면 말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3가지를 봐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잘하려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해요. 전제가 있어요. 애인하고 말하는데 정확히 할 필요 없잖아요. 가리키는 사람 혹은 중요한 그런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감정 교류가 메인이 아닌 친구나 애인, 가족관계 대화가 아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구두로 아니라도.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뭐냐? 명확해야 돼요. 정확하고 명확은 좀 달라요. 요런 어감 차이도 또 민감해야 돼요. 포괄적으로 명확하다는 게 더 큰 집합이에요. 정확하다는 거는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고 대화나 강의 중에 숫자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정확해야 돼. 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다는 말 쓰고 명확하다는 말 속에는 정확하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명확하다는 말 속에는 논리적 구조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적 정명도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울러서 하는 말이 명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듣는 사람이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다는 거는 헷갈린다고 연결되지 않아요. 맞죠? 정확한 건 틀릴 수 있고 이러는데 헷갈리다는 건 조금 달라요. 명확하다는 말은 대응되는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헷갈려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요. 모든 강의나 연설이나 타인을 설득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물어야 게 내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가. 이 명확성, 요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보성이요. 너무나 뻔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명확한 말을 해도 그냥 내가 하루 종일 경험했는 거 다른 사람도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리 명확하게 이야기한들 입 아프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정확한 발음을 해도 정보가 없으면 그럼 속이의 경읽기죠. 정보가 없으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보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 개념 하나로 갖고 통신공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합니다. 통신이론에 정보는 카운트할 수 있다, 잴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비트란 단어입니다. 0하고 1이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을 원비트랍니다. 원비트라는 게 1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진법에서 1이라는 숫자하고 0이라는 숫자 두 개의 숫자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1비트라 그래요. 비트란 개념을 만들어내고 비트를 갖고 정보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든 게 세넌의 공식이야. 통신이론도 공부하고 하면 통신공학에서 세넌의 통신정보 이론, 정보란 개념을 인류 최초로 수량한 사람. 정보는 I, information equal W 곱하기 로그, 지수가 10입니다. 상용 로그의 1 over 어떤 파라메타. 다시 말하면 어떤 파라메타의 역수, 어떤 팩터의 역수를 취하고 역수를 로그를 취하고 거기다가 W를 곱해주면 정보양이 된다. 이거는 일단 미니멈 100만 원짜리 정보입니다. 비례상수 W 잊어버려도 되고 로그 잊어버려도 되고 딱 하나만 1 over 무슨 숫자니까 분수잖아. 그 숫자가 기호로 P로 적어요. 그 P가 뭔지 알면 정보 90% 다 전달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정보량은 그 유명한 확률에 반비례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싶잖아요. 짧은 시간에. 확률에 반비례하니까 전달할 때 그 사건 자체가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은 낮다.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크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확률은 0하고 1 사이 숫자잖아요. 그럼 확률이 높다는 말은 간단해갖고 가장 큰 수 1이라도 없어요. 그럼 확률이 1이면 정보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1 하면 1이 되죠. 고등학교 때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확률이 1이란 말은 그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뻔하다 그래요. 뻔한 말을 들으면 지루하다 그래요. 명확하다는 것은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돼요. 명확한 거 안 한 거는 내가 측정하는 거 말고 듣는 사람이에요.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내 말을 듣고 아하 알아서 하면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말하는 사람의 화술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나는 명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명확한 논리학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전달할 때 이 정보의 양은 비트 단위로 표현하는 거는 바로 로그의 1 over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의 역수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가 동쪽에 뜬다.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해는 항상 동쪽에 뜨니까 확률이 1이죠. 그러니까 제발 뻔한 말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잠깐 내가 유튜브 봤더니 김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걸러서 수다 떨지 마라. 수다라는 건 뭐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경험했고 당신도 경험했고 누구나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수다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정보 관점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확률 1이죠. 정보 제로인 거예요. 정보 있는 양은 확률이 낮으면 되죠. 일단적으로 확률이 제로면 1 나누기 0이죠. 그럼 무한대가 나오죠. 정보량 무한대요. 만약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면접 보러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임원들이 심사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 60대 되고 경험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새롭고 정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정보 있는 이야기란 말은 뭐냐 하면 확률이 낮은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확률이 낮은 뭐죠? 개가 사람을 물었다. 신문 안 나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면 신문에 나요.
사람 먹는 거 옛날에 흔하잖아요. 동네마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미친 사람 아니면 개를 안 물지. 사람이 개를 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보다 더 확률 높은 일을 하면 있을까요? 확률이 제로인 거, 정보가 무한대인 거. 자, 강화문 거리를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코가 2개인 사람을 봤다. 80억 인류 중에 코가 2개인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 있다면 확률이 80억 분의 1이잖아요. 0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정보량은 무한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짠! 으악! 하고 놀라요. 경락 반응이 일어나요. 놀란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놀란 반응은 브레인과학에서 아주 핫이슈입니다. 말을 잘하는 거, 남을 설득하거나 중요한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물어야 되는 거, 당신이 하는 말이 명확한가? 그 명확성의 핵심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학을 한 번도 안 배운 사람한테도 양자 역할을 강의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저게 뉘앙스가 뭔지 따라갈 수 있어 하면 내가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확한 뭐예요? 뻔한 이야기, 정보 없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면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굉장히 힘주어갖고 반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정하지 않고 정보 없이 하는 걸 잡담이라 그래요. 그건 그나마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정보 없는 말을 명확히 하면 그건 황당하다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옷 입는 모든 걸 스타일을 따지는데 말하는 스타일이라는 말은 거의 통용이 안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말하기 스타일에 관한 건데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말을 명확하게 했어. 정보도 많아.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그걸 대학 교수라 그래요. 명확하고 전문 지식이 많고 그런데도 왜 우리가 수업 시간은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여기에 이 저자가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탁 낚아챈 거예요. 통제 언어를 쓰지 마라.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명확한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써요, 대부분. 명확하고 또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보를 갖고 있고 명확하고 정보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요소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많은 걸 짧은 시간에 전달하니까 강박적으로 확 푸시를 하게 되니까 통제의 언어를 쓰게 돼요. 그것도 몰라. 가까운 사람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해줘요. 이것도 일종의 반복해야 생긴 직업병 비슷하다. 교수가 직업이 아니지만은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왜 생겼냐면 95%가 이런 데 생긴 거예요. 항상 시간이 제한을 맞잖아요. 근데 내가 40년 동안 이런 걸 해왔잖아요. 공부를. 그러니까 이걸 덩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15년 다 돼가는데 공부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박문호 박사는 이야기할 때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도대체 당신한테 안 중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생물학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문가들이 한 7, 8 모여갖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한테 발언권 주가 1분쯤 밖에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한 1분 만에 한 10가지를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물학 교과서가 1000페이지가 돼요. 이만해요. 1분 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책의 목차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그럼 저도 그냥 집에 있을 때 그냥 식사할 때는 아주 편안하게 강조 안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고 정확히 해도 아이고 지루해서 못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가 온화하게 이야기를 하라. 뻔한 이야기. 근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당신 주장하는 거하고. 정보 있는 거는 대충 와닿는데, 온화하게 이야기하라는 게 왜 그렇게 말하기 중요하지? 이거 찾는데 20년 걸렸어요. 말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팅된 분위기가 있어요. 친구하고 말할 때, 동호회에서 말할 때, 수업할 때, 사업 파트너하고 이야기할 때 다 달라요. 미리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팅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툴이 온화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 지금 많은 말하는 책에서 강조 안 하는 부분이 온화하게 말하라. 이게 말하기의 대전제입니다. 온화하다는 말은 조금 더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거에서 비율을 잘 조절해서 온화함을 밑에 까면 그것이 바로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화하게 말하는 거를 그 말하기 스타일하고 결부를 해야 돼요. 저는 20년 이상 주로 자연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온화하다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범주잖아요. 이거는 정보 위주고 그다음에 잘 기억이 안 될 때는 강조를 해야 되고 이걸 굉장히 반복을 해온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문을 열어준 책이 있어요.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이. 그 책은 예일대 교수가 썼는데 완전히 이 자기 내면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가족들한테도 말 그대로 인간 대접 못 받고 친구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아주 최악으로 몰렸던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삼촌이 온 거야. 다른 방에 조카를 불러가 딱 한마디 했는 거예요. 조카를 보고 얘야 너 할 말이 있지. 이게 온화함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 조카가 말문이 열리고 펑펑 울었어요. 부모도 안 그래 봤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야
너 좀 말해봐. 답답해. 이렇게 했겠죠. 아무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진솔하게 조용하게 그래 너 할 말 있지 이렇게 접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삼촌하고 그 대화를 통해 갖고 자기 갇힌 데서 나오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언어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일대 언어학 소장이 됐어요. 자기 삼촌하고는 나중에 공동 연구까지 합니다. 그 히스토리를 적은 책이 감정이 발견한 책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공감을 했어요.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정보가 많고 명확한 말일수록 우리가 그걸 계속하면 그게 극단적일 때 질린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이 애들 중고등학교 때 수학 못한다고 막 푸시하고 학교 선생들이 막 푸시했을 때 음성이 바로 그거였어요. 강압적으로 따져 묻는 거. 그 언어로 갖고는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웅크려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대화는 내 앞에 얼굴을 마주해야 돼요.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 전 단계를 지금 놓쳤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온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왈이라잖아요. 서가모니는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갖고 설법을 했어요. 이게 이 불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설법의 모티브입니다. 이게 말하기의 3요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첫 번째 뭐냐면 무조건 명확하게 하라. 두 번째는 정보 있게 하라.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잘해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업으로 역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아버지의 말, 교장 선생님의 말, 담임 선생님의 말은 다 사랑으로 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였었는가 봤더니 세 번째 요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이 두 개의 요소를 감싸고 있고 가장 대전제라는 거예요. 대화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다 문을 여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그 문제아를 문을 열어준 게 큰 밑바닥에서 낮은 놈으로 너 하고 싶은 말 있지. 바로 한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모든 거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자의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말이든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타인이 문을 열지 않으면 전달할 길이 없죠. 그 문을 여는 방법이 온화하게 말하는